박수가 더욱 커졌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소희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지민이 따라와서 그녀 옆에 서왔다. 정말 대단하다고, 이 모든 게 소희에서 시작된 거라고 말했다. 소희는 아니라고, 이건 모두에서 시작된 거라고 답했다. 꿈을 꾸는 모든 사람,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서 시작된 거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 밤늦게 연습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편견과 싸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싶어 할 것이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혹시 후회한 적이 있는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말이다라고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줬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린 날, 소희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녀에게 문화예술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었다. 한국 문화예술계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 날, 소희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체형을 완벽하게 감싸주는 한복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문화부 장관은 상을 수여하며 김소희가 예술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용기와 열정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소희는 트로피를 받으며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나간 모든 학생들, 자신을 믿어준 동료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여준 사회 모든 분들의 것이라고 했다. 예술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소희는 오로라 아카데미로 돌아왔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수상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볼코프 마담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볼코프 마담은 다가와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소희가 이곳을, 아니 모두를 바꿔놓았다고 했다. 소희는 마담께서 변화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했다. 볼코프는 변화는 항상 용기 있는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소희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파티가 끝나고 소희는 다시 한번 연습실 한 번에 혼자 서 있었다. 몇 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춤추지 않았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사랑받으며 춤췄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플리에, 텐드, 론드 자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라베스크.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녀가 느끼는 기쁨과 자유로움이었다. 문득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겨울밤의 서울을 부드럽게 덮어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웠다. 그때 연습실 문이 살짝 열렸다. 민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아직도 연습하느냐고 물었고 소희는 조금 더 할 거라고 답했다. 민지는 자신도 연습하고 싶다고, 선생님처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함께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니, 하나는 서고 하나는 앉아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악도 없었지만 그들만의 리듬이 있었다.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승리의 리듬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복도 끝에서 지민이 조용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해가 밝았다. 소희의 포용성 발레 프로그램은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초청이 들어왔고 소희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문화예술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여전히 작은 것들에서 나왔다. 새로운 학생이 처음으로 자신감을 보일 때, 오래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질 때, 누군가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였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소희는 한강공원에서 전 세계 포용성 무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30개국에서 온 다양한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휠체어 무용수, 시각장애 무용수, 청각장애 무용수, 그리고 다양한 체형과 나이의 무용수들이 함께했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이 한강 잔디밭에서 함께 춤을 췄다. 언어는 달랐지만 춤의 언어는 하나였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 광경을 보며 소희는 눈물을 흘렸다. 몇 년 전 혼자 연습실에서 춤추던 그 청소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다. 페스티벌이 끝나고 소희는 다시 한번 오로라 아카데미의 연습실에 혼자 서 있었다. 이제는 50대에 접어든 그녀였다. 몸은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관절도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춤추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아라베스크를 취했다. 완벽하지 않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거절당했던 순간들, 무대 위에서의 환희,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감사함까지.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들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 불변의 진리처럼. 소희는 휴대폰을 꺼내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모든 꿈꾸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몸이 어떻든 나이가 몇이든 어떤 한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만의 아름다운 춤을 추며 살아가세요. 몇 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전 세계에서 온 감사의 메시지들, 용기를 얻었다는 말들, 자신도 도전해보겠다는 다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세상이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세상. 그날 밤 소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춤을 췄다. 음악도 없이, 관객도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은 감사의 춤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에 대한, 만나게 된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올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였다. 춤이 끝나고 소희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로운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소희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혼자 춤추지 않았다. 하지만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어났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 영원한 진리와 함께. 김소희라는 한 여성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었다. 청소부든 발레리나든 뚱뚱하든 마르든 젊든 늙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안에는 춤추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영삽 쌓인 백조가 된 청소부, 한국 발레 스토리. 그날 새벽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춤을 췄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로라 클래식 발레 아카데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아함과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초월한 듯한 천상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신전이었다. 30을 갓 넘긴 김소희에게 그 신전은 또한 그녀의 직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청소부로 일했고 그녀의 거친 손은 깃털처럼 가벼운 몸들이 회전하는 바닥을 닦았다. 소희는 가볍지 않았다. 키 165cm의 몸무게가 거의 90kg에 달하는 그녀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대개 간단한 상투로 묶여 있었고 스튜디오의 형광등 아래서 그녀의 피부는 윤기가 났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녀는 분명히 뚱뚱했고 특히 마른 몸매와 백인다운 섬세함을 중시하는 발레계의 무자비한 시선으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희는 백조였다. 매일 밤 차이코프스키의 마지막 선율이 사라지고 날씬한 어린 발레리나들이 린넨 가방을 챙겨 떠난 후 소희는 남았다. 그것이 그녀의 의식이었다.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두고 락스 양동이를 구석에 잊은 채 그녀는 관리사 아저씨의 낡은 테이프 플레이어를 켰다. 그러면 거대한 거울과 광택 나는 바가 있는 대형 연습실 한 번이 그녀만의 무대가 되었다. 그곳에서 소희는 춤을 췄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닌 바닥을 떨리게 하는 그녀의 맨발 아래 압도적인 열정으로 춤을 췄다. 그녀는 돌고 뛰고 몸을 뻗었으며 여분의 살과 때로는 무릎을 관통하는 고통을 무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우데뜨였다. 자유롭고 장엄한 백조의 여왕이었다. 어느 날 밤, 소희가 불완전하지만 영혼이 가득한 아라베스크에 몰두하고 있을 때 문가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더 젊은 청소부인 박지민이었다.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소녀로 한 교대 근무 후에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녀였다. 지민은 웃지 않았다. 처음에는 놀라서 크게 뜬 그녀의 눈이 이상한 경탄으로 부드러워졌다. 지민은 마법을 깨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듯 소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삭이듯 물었다. 소희는 얼어붙었고 얼굴이 격렬하게 빨개졌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그냥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급히 음악을 끄려고 서둘렀다. 지민은 피루엣으로 청소하는지 그게 무엇이었는지 소희가 그런 걸 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수년간의 비밀이 드러났다. 소희는 조롱과 잔인한 농담을 예상했지만 지민은 대신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소희가 정말 춤을 추는 것 같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날 밤부터 대형 연습실은 더 이상 소희의 외로운 피난처가 아니었다. 지민은 처음에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 다음에는 격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희에게 다시 해보라고, 빙글빙글 도는 그 부분을 해보라고 말했다. 지민의 존재는 소희의 사생활을 방해하긴 했지만 용기의 씨앗도 심어주었다. 소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카데미의 초보자 클래스에 등록했다. 그것은 예상된 재앙이었다. 완벽한 상투와 강철 같은 눈빛을 가진 러시아 여성 볼코프 마담은 그녀가 등록서 작성을 끝내기도 전에 거에 막아버렸다. 볼코프 마담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곳이 클래식 발레 아카데미라며 특정한 체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아함과 가벼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시선은 소희의 몸을 훑었다. 그녀의 피부부터 여분의 살까지 겨우 감춘 혐오감으로 바라보았다. 소희는 얼굴이 타는 듯하며 그곳을 나섰다. 굴욕감이 어떤 체중보다도 무거웠다. 그러나 지민이 심은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웠다. 지민은 소희가 포기하도록 두지 않았다. 그녀는 볼코프 마담이 구시대 사람이라며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모든 체형의 사람들을 위한 발레가 있으니 소희만의 자리를 찾기만 하면 된다고 격려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준 것은 지민이었다. 소희가 모르는 사이에 지민은 소희가 춤추는 작은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 현대무용 포럼에 올렸다. 친구의 열정과 날것의 재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응답이 왔다. 시내 반대편의 작은 대한 스튜디오에서 가르치는 은퇴한 무용 선생님 발레리우스 선생님이었다. 그는 패러다임을 깨는 일의 전문가였다. 그는 소희를 제자로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녀는 발레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것으로 조각되는 것을 허용해야 했다. 이어진 몇 달은 지옥이자 천국이었다. 발레리우스 선생님은 전통적인 교사가 아니었다. 그는 소희의 몸무게나 피부색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녀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잔디 위에서 맨발로 춤추게 하고 바람을 흉내내게 하고 벼로 음악을 느끼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중심을 잡는 법을 가르쳤고 그녀의 무게를 존재감으로 바꾸는 법을, 가벼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법을 가르쳤다. 소희는 고통받고 땀을 흘리고 울었지만 선생님의 지도 아래 꽃을 피웠다. 그녀는 체중은 줄지 않았지만 힘과 민첩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얻었다. 어느 오후 소희는 대형 연습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있었다. 그때 아이러니로 유명한 재능 있는 학생 한수진을 포함한 젊은 발레리나들이 마지막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콩쿠르를 위해 흑조의 복잡한 바리에이션을 연습하고 있었다. 수진은 극적인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로를 연기하면서 이 바리에이션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가벼움과 우아함은 비인간적이라고 불평했다. 그녀는 소희를 흘끗 바라보았다. 다른 발레리나가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아마 소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항상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니 발레 청소 경험이 그녀를 전문가로 만들었을 거라고 덧붙였다. 연습실에 제대로 숨겨지지 않은 낄낄거림이 메아리 쳤다. 수진이 일어서서 거짓으로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소희에게 왜 조금 보여주지 않냐고 물었다. 우리를 그렇게 많이 봐서 안무가 머릿속에 새겨졌을 거라며 청소부 발레리나는 재미있을 거라고 말했다. 소희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말들의 무게와 피부를 기어다니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의 본능은 몸을 웅크리고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발레리우스 선생님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무게를 존재감으로 사용하고 근육이 아닌 뼈로 음악을 느끼라고 말했다. 문가에 나타난 지민이 발레리나들에게 도전적인 눈빛을 보내며 소희에게 속삭였다. 가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소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선생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했다. 그녀는 가벼울 필요가 없었다. 진실해야 했다. 아카데미의 음향 시스템에서 흑조의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모든 일을 도전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으로 소희는 연습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첫 움직임은 주저했지만 그러다 무언가 바뀌었다. 그녀는 날씬한 발레리나들의 천상의 완벽함을 흉내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원초적인 힘과 압도적인 열정으로 춤을 췄다. 그녀의 피루엣은 가장 빠르지 않았지만 강력하고 의도로 가득했다. 그녀의 포트드 브라는 표현력이 있었고 플리에는 깊고 땅에 뿌리 박힌 듯했지만 시선을 끌어당기는 중력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분노와 굴욕을 도전의 춤으로 바꾸었다. 그녀의 각 스텝은 모방이 아니라 재해석이었다. 처음에는 비하하는 미소를 지었던 즉석 관객인 발레리나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길길거림이 멈추고 그들의 눈이 크게 뜨여났다.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기대했던 수지는 입을 벌린 채 있었다. 소희는 가볍지 않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자기적으로 유창했고 기술에 얽매인 젊은 발레리나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몸이 아닌 영혼으로 춤추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날개처럼 섬세한 대신 강했고 백조의 투쟁과 열정을 표현했다. 음악이 끝났을 때 소희는 그곳에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었다. 연습실의 침묵은 거의 기가 먹먹할 정도였다. 발레리나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소희를 놀라게 한 경탄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고개를 흔들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문장을 만들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조롱하지 않았다. 오직 지민의 부드러운 박수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리며 대형 연습실에 메아리 쳤다. 소희는 굴욕을 순수한 예술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 순간이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종종 편견의 벽 앞에서 주저하곤 합니다. 한편 오로라 아카데미에서는 젊은 인재들에게 인기 있는 주니어 컴퍼니에 탐나는 자리를 보장하는 연례 행사인 영탤런트 콩쿠르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아카데미의 스타인 이이서도라는 고전적인 미모와 완벽한 기술을 가진 발레리나로 압도적인 우승 후보였다. 완벽함을 지닌 이서도라는 소희가 전통적인 발레에서는 절대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대표했고 그녀가 방금 자신만의 예술로 도전한 바로 그것이었다. 콩쿠르 당일이 왔다. 소희는 발레리나들이 준비하는 동안 오로라 아카데미의 백스테이지를 청소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손에 잡힐 듯했다.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 이서도라가 백스테이지에서 어색한 움직임으로 발목을 심하게 삐었다. 공황이 터졌다. 그녀의 공연, 그 밤의 메인 이벤트가 20분 후였다. 볼코프 마담은 분노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누가 백조의 호수를 춤출 것인지, 가장 기대받는 번호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했다. 기민하고 용감한 지민이 행동했다. 그녀는 몰래 소희에 적응된 백조 의상과 강화된 포인트 슈즈를 가져왔다. 지민은 볼코프 마담에게 소희가 안무를 안다고, 모든 연습을 지켜봤다고, 그녀가 이것을 꿈꿔왔다고 말했다. 볼코프 마담은 소희를 보았다. 건장한 몸, 긴장으로 땀이 난 피부, 그리고 고통으로 울고 있는 이서도라의 창백하고 땀에 젖은 얼굴을 보았다. 관객은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고 다른 선택이 없었다. 볼코프가 터무니없다고 시익거렸지만 소희가 감히 자신의 아카데미 명성을 망치려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동의했다. 그녀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옷을 갈아입었고 적응된 백조 날개가 그녀의 등에서 흔들렸다. 그녀가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이서도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크고 검은 피부의 여성은 누구인가? 음악이 시작되었다. 소희는 잠시 공황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러고 나서 발레리우스 선생님의 가르침과 연습실에서의 그날을 기억했다. 그녀는 깃털이 아니라 힘이었다. 그녀는 춤을 췄다.
이서도라의 완벽하고 천상의 버전이 아니라 내장적인 강렬함, 깊은 고통, 그리고 클래식 발레 무대에서 무거운 몸과 흑인 여성에게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희망을 가진 우대뜨로 춤을 췄다. 그녀의 점프는 가장 높지 않았지만 그녀의 회전은 체면적이었고 각 움직임은 투쟁과 승리의 이야기를 말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관객이 조용해졌다가 느끼기 시작했다. 많은 관객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소희의 몸은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지만 움직이는 그녀의 영혼은 부인할 수 없었다. 끝에서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박수가 수줍게, 그 다음 천둥같이 마침내 오로라 아카데미 전체가 기립박수로 메아리 쳤다. 다음 날은 사이클론이었다. 신문들은 청소부 백조, 발레를 충격에 빠뜨린 흑인 발레리나에 대해 말했다. 어떤 것은 경탄으로, 어떤 것은 조롱으로. 클래식 발레에 대한 모독이 한 선정주의 타블로이드의 헤드라인이었다. 오로라 아카데미의 웹사이트는 열렬한 지지 댓글부터 예술의 모독과 미적 기준 파괴에 대한 잔인한 비판까지 쏟아져 들어왔다. 볼코프 마담은 통제된 분노 상태였다. 소희의 공연은 부인할 수 없이 강력했지만 그 이미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소희를 불렀다. 볼코프 마담은 소희의 공연이 특이했지만 이 아카데미는 그런 기준의 일탈과 연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희는 발레리나로서뿐만 아니라 청소부로서도 해고되었다. 그녀의 존재가 여기서 방해가 되고 솔직히 전통에 대한 당혹감이라고 볼코프가 말했다. 충격은 잔인했다. 수년간의 일, 그 장소에 바친 삶 이후 그녀는 버려졌다. 전날 밤의 영광이 폐허로 무너졌다. 이전에 그녀를 찬양했던 언론은 이제 그녀를 비극적인 인물, 순간적인 기형으로 묘사했다. 연대하는 지민조차 충격받았다. 소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이 그녀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레리우스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울지 말라고 했다. 국제 현대무용 페스티벌에서 방금 전화했다며 어젯밤 그녀의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그들이 소희를 원한다고, 그녀가 선생님의 새 공연 우아함의 중력의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헌금 같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기도 했다. 현대 발레는 그녀에게 미지의 분야였고 노출은 더욱 클 것이었다. 소희가 발레리우스 선생님과 그의 혁신적인 무용수들과 함께 지칠 줄 모르고 연습하는 동안 오로라 아카데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소희가 대신한 부상당한 발레리나 이서도라가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항상 클래식 발레의 완벽함으로 여겨졌던 이서도라가 모든 이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생방송 인터뷰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소희의 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것은 마법이었다고, 모든 기술을 가진 자신도 그렇게 많은 감정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볼코프 마담이 틀렸다며 발레는 몸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서도라의 성명은 지진을 일으켰다. 학생들이 볼코프 마담에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전 학생들이 소희를 옹호했다. 오로라 아카데미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우아함의 중력의 조연은 현상이었다. 발레리우스 선생님의 공연은 혁명적이었고 소희는 그 뛰는 심장이었다. 그녀는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클래식 발레리나처럼 춤추지 않았다. 그녀는 소희로서 춤을 췄다. 이전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그녀의 몸은 이제 강력한 표현의 도구였다. 힘과 감정으로 충만한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그녀는 논리를 거스르는 피루엣을 했고 부드러운 임팩트로 바닥에 떨어졌다가 만져질 수 있는 회복력으로 일어났다. 관객은 울고 박수를 치고 감동했다. 예술 비평가들은 무용의 새로운 시대를 말했다. 관객석에 앉은 볼코프 마담은 경악했다. 그녀는 아카데미 이사회의 압력에 떠밀려 공연을 보러 왔다. 조명이 켜지고 소희가 기립박수를 받을 때 볼코프는 목에 매듭이 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기대했던 발레리나는 아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예술가였다. 며칠 후 소희의 아파트에 편지가 도착했다. 볼코프 마담의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이 아카데미가 시야를 넓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다. 새로운 현대 발레 프로그램의 멘토로, 그리고 원한다면 만들고 있는 포용성 부서의 디렉터로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소희는 눈물이 흘러나오며 편지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그녀가 틀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인정이었다. 소희는 즉시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발레리우스 선생님과 함께 계속 춤을 추며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고 무용에서의 다양성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로라 아카데미를 잊지 않았다. 1년 후 그녀는 볼코프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자신만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녀는 새 부서에 대한 자율성을 요구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비전통적인 재능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첫 번째 제자는 춤을 꿈꾸는 재능 있는 젊은 흑인 여성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거부했던 스튜디오가 이제는 그녀를 축하했다. 소희는 계속 춤을 추었지만 또한 가르치고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학생들의 몸을 오래된 이상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들만의 춤, 그들만의 목소리를 찾도록 가르쳤다. 그녀는 아름다움이 체중계의 숫자나 피부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정과 영혼의 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나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늙어가는 볼코프 마담은 새로운 학생들과의 연습에서 소희를 지켜보곤 했다. 한때 그토록 차가웠던 그녀의 눈에 이제는 자부심에 가까운 빛이 어렸다. 어느 날 그녀가 소희에게 말했다. 그녀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소희가 백조가 아니라 불사조라고, 낡은 것을 태우고 새로운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소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뚱뚱했고, 여전히 흑인이었고, 여전히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무대나 교실에서의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승리였다. 그녀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강요된 한계 너머로 감히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승리였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던 청소부는 단순히 발레리나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발레리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시 썼다. 그리고 클래식 발레의 신전에서 그녀의 강하고 우아한 발걸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진정한 예술은 모든 기대를 거스르며 아름다움은 중력처럼 재정이 될 수 있다는 영원한 상기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소희가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연습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한국의 사계절처럼 변화는 자연스러웠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학생들 중 한 명인 박미래는 왼쪽 다리에 유족을 차고 있었지만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공간 전체가 그녀의 결의로 진동했다. 미래가 연습 후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정말 프로 무용수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소희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았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어나지만 매번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꽃들을 말이다. 소희는 부드럽게 말했다. 꽃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그냥 피어날 뿐이라고, 미래도 그냥 춤추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했다.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다. 그녀가 추구했던 것은 단순히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다. 무게와 색깔, 나이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도 소희처럼 세상의 편견에 맞서 꿈을 추구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왔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몇 달 후, 소희는 국립극장에서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새로운 작품을 초연했다. 이 작품은 다양한 배경과 신체적 조건을 가진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공연이었다. 관객석에는 볼코프 마담과 이서도라, 그리고 지민이 앉아 있었다. 세 여성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소희는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아름다움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을, 예술은 규칙을 깨뜨릴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숨이 찼고, 때로는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녀의 춤을 더욱 인간적이고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소희는 백스테이지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다. 휠체어를 탄 8살 정도의 아이였다. 소녀가 맑은 목소리로 자신도 소희처럼 춤추고 싶다고 말했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럼 춤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춤추라고 말했다. 소녀가 자신은 다리를 못 쓴다고 말하자 소희는 춤은 다리로만 추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마음으로 추는 거라고, 그리고 소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말했다.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소희는 자신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작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특별한 울림을 주었다면 슈퍼땡스로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밤늦은 시간, 소희는 다시 한번 오로라 아카데미의 대형 연습실에 혼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예술 감독으로서였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한강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흘렀고 멀리서는 새벽을 알리는 첫 전철의 소리가 들려왔다. 소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서 새로운 계절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발레리우스 선생님이었다. 소희는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백조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되려고 했던 거였다고 말했다. 전화 너머로 선생님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이제 소희가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소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김소희였다. 30대 중반의 통통한 곱슬머리의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비범함을 이제는 그녀 자신도 그리고 세상도 알고 있었다. 음악을 켜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선율에 맞춰서. 그것은 차이코프스키도 현대음악도 아닌 그녀만의 음악이었다. 삶의 무게와 꿈의 가벼움이 만나는 지점에서 흘러나오는 그녀만의 선율이었다. 그 순간 연습실 문이 살짝 열렸다. 지민이 머리를 내밀었다. 아직도 여기 있느냐고 물었고 소희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답했다. 지민이 혼자 춤추는 거냐고, 예전처럼 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민이 들어와서 벽에 기대었다. 그때 소희가 처음 춤추는 걸 봤을 때 정말 신기했다고, 청소하면서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희는 그때 지민이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거라고 답했다. 지민은 아니라고, 소희는 원래 빛나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냥 그걸 보여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두 여자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오래된 우정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다. 소희가 지민에게도 춤춰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지민은 자신은 춤 못 춘다고 답했지만 소희는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누구나 춤출 수 있고 다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는 거라고 설명했다. 지민이 망설이다가 소희 옆으로 다가왔다. 둘은 나란히 서서 아무 음악도 없는 연습실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진짜였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볼코프 마담이었다. 그녀는 일찍 출근해서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목격했다. 한때 자신이 부정했던 아름다움이 지금은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빛나고 있었다. 볼코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브로셔의 초안이 놓여 있었다. 모든 몸을 위한 발레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부제를 추가했다. 춤은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편견을 넘어선 용기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다. 소희의 포용성 발레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작은 것들에서 나타났다. 휠체어를 탄 소녀 민지가 이제는 소희의 정규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체의 움직임만으로도 관객들을 울릴 수 있었다. 시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준호는 음악을 몸으로 해석하는 독특한 재능을 보였다. 그리고 과체중 때문에 다른 곳에서 거절당했던 중년 여성 영희는 이제 아마추어 공연에서 주역을 맡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소희는 한강공원에서 야외 클래스를 열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무브먼트라는 이름의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나이와 체형,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잔디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소희는 만족스러워했다. 70세 할머니가 20대 청년과 함께 팔을 흔들고 있었고
임신 중인 여성이 배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보청기를 낀 아이가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춤추고 있었다. 소희는 지민에게 속삭였다. 이게 진짜 발레라고, 틀에 맞춘 움직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했다. 지민은 카메라로 그 장면들을 담고 있었다. 소희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난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차별 없는 예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언론의 관심이 항상 달갑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소희는 사무실이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인터뷰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켜자 소희가 말을 시작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춤추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차이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자신 혼자 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발레리우스 선생님이라는 스승이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을 인정해준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물었다. 소희는 해고당했을 때라고 답했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곳에서 쫓겨날 때,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민이 말해줬다고, 소희의 춤은 소희 것이라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기자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소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춤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답했다. 전국의 학교들과 협력해서 체육 시간에 다양성 무브먼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틀린 몸이라는 건 없다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소희는 다시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이로 돌아갔다. 그때 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그 말에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변화였다. 단순히 발레계의 혁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다. 해가 저물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소혜와 지민은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지민은 오늘 정말 좋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자신이 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소희는 지민에게 정말 고맙다고, 지민이 그때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게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지민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소희가 워낙 빛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봤을 거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대안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색소폰 소리가 들려왔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산책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서울의 저녁이었다. 소희가 갑자기 지민에게도 이제 무대에 서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지민은 자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지만 소희는 준비가 완전히 되는 때는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라고 했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소혜와 함께라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친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예술 감독이 된 소혜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한 지민. 두 사람의 우정이 만들어낼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물들 무렵 소희는 마침내 자신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제목은 백조가 된 청소부였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 문의가 쇄도했다. 출간 기념회가 열린 날 오로라 아카데미의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볼코프 마담이 사회를 보았고 이서도라가 축사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소희의 학생들이 축하 공연을 준비한 것이었다. 휠체어를 탄 민지가 상체만의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시작했고 시각장애인 준호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과체중인 영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를 누볐고 유족을 찬 대학생은 균형감 있는 동작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마지막에는 지민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춤을 못 춘다고 말하지 않았다. 서툴렀지만 진실한 그녀만의 움직임으로 무대를 채웠다. 그리고 피날레에서는 소희가 등장했다. 이제는 40대에 접어든 그녀였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그날 밤 처음 연습실에서 혼자 춤췄던 그 청소부였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소희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여정을 함께해준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볼코프 마담도, 이서도라도, 발레리우스 선생님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 지민도. 소희가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자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 계속했다. 춤은 완벽한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만의 춤을 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가 더욱 커졌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다. 자신이